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왜 프리미어에 묶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현대의 2020년형 투싼 1.6 터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2000cc 디젤은 199만원 더 비싸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1600cc 디젤의 경우 150만원 더 비싸고요.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림입니다. 2255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나와 똑같은 1.6 터보 가솔린 엔진입니다. 마력은 177마력에 27토크죠. 15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시내 운전 시 답답하지 않습니다. 1.6 터보 엔진 이거 평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엔진이에요. 참고로 르노 삼성의 2.0 가솔린 엔진은 144마력에 20토크밖에 안됩니다. 뭐 얼마 차이 안 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량 무게 대비 따져보면 20kg이나 더 가벼운 투싼 쪽이 더 쾌적한 운전이 가능하죠. 듀얼 클러치 미션은 변속이 빠르고 연비에도 좋아서 좋긴 한데 이게 원리상 울컥거리는 변속감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는 변속기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제가 여러 차량에서 경험해본 결과 그냥 자동 변속기랑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정말 민감하게 내가 이 차의 변속기를 좀 느껴봐야겠다 하고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는 이상 딱히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ISG 공회전 제한장치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리 가솔린 엔진이 조용하다고 해도 결국 차가 정차 시에는 핸들이나 시트로 진동이 올라오게 돼 있죠. 하지만 ISG 공회전 제한 장치가 있다면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니까 소음 진동에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시동 꺼놓는 기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동 꺼질 당시에 엔진 피스톤 위치야 잦은 시동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AGM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꽤나 비싼 기술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의 경우 운전자가 앞차의 급정거를 알아채지 못해 급박하게 차간거리가 줄어들 경우 차에서 먼저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급정거 신호를 주고요. 그런데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차가 자동으로 아주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게 뭐 필요한가 싶지만 뭐 다들 아시죠? 뒤에서 막으면 무조건 뒷차 가실 100%잖아요? 그걸 막아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차로 이탈 보조 역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선을 넘어갈 경우 차가 자동으로 차를 차선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시속 60km 이상 넘어가면 계기파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작동하는데요. 특히 점선보다 실선이나 중앙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 더욱 강하게 차선 안쪽으로 차를 밀어 넣어줍니다. 이럴 때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상황을 알려주니까 정신 차리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초보 운전의 경우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언덕길에서 정차 후에 재출발 시 차가 뒤로 밀리는 건데요. 옛날엔 자동 미션 차량이라고 해도 경사가 높으면 차가 살짝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투싼처럼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브레이크를 놓아도 차는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악셀을 밟아서 앞으로 나가는 힘이 충분히 나오면 그때 차가 브레이크를 놓기 때문에 절대 차가 뒤로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덕에서 차가 뒤로 밀려서 뒷차 박을 일은 없겠죠. 가솔린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앞유리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스마트 등급부터 넣어줍니다. 보통은 시끄러운 디젤 엔진만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투싼은 가솔린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를 껴주네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듣는 풍절음이나 그 밖의 소음은 생각보다 유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차량의 방음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절음이나 외부 소음 차단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효과가 큽니다. 사이드미러는 기본으로 LED 방향 지시 등 들어가 있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리 각도 조절도 전동으로 가능하고 차문 잠그면 접히고 열면 펴지는 것까지 전동입니다. 운전석 2웨이 럼버 서포트는 전동식 허리 지지대를 말하는데요. 장시간 운전 시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 허리가 아프냐 아프지 않냐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옵션입니다. 시트가 허리 부분만 잘 받쳐줘도 허리 쑤실 일이 많이 줄어들죠. 참고로 소나타 기본 등급엔 이것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있으면 무조건 좋을 옵션인 2열 폴딩 시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6대4 폴딩이다? 이건 무조건 땡큐죠. 사실 살면서 뒷좌석을 폴딩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케아 같은 곳에 가서 넓고 긴 물건을 태워야 할 때 폴딩이 안 되는 차라면 어쩔 수 없이 돈 주고 짐차를 불러야 되죠. 폴딩이 된다면 웬만한 사이즈의 짐은 다 태울 수 있습니다. 거기에 6대4 폴딩까지 된다니까 3명이 탑승한 상황에서도 짐을 넣을 수 있죠. 현대차 소형 SUV에서는 만날 수 없는 2열 리클라이닝 시트 적용됩니다. 2열 시트를 살짝 뒤로 눕힐 수 있는 기능인데요. 특히 뒤에서 편하게 잠들기 위해선 이 시트의 각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눈여겨봐야 할 기능이에요. 2열 센터 암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뒷좌석의 편의성은 달라집니다. 일단 센터 암레스트가 있으면
몸을 기댈 수가 있으니까 장거리 탑승 시 편하죠. 또한 컵홀더가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분유 타는 아이 엄마에겐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스마트 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 편리한 옵션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차키를 주머니보단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 타입 키라면 차문을 열 때마다 일일이 꺼내줘야 되지만 스마트 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문 열고 시동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외출 시에 스마트 키가 들어있는 가방 찾는 게 일이지 가방에서 차키 찾는 건 이제 일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가격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투싼의 악셀 페달은 오르간 타입입니다. 일반 아반떼 같은 페달 타입보다 발목이 훨씬 편합니다. 스마트 등급 단점입니다. 이게 투싼 2020년형 마지막 모델 아닌가요? 그렇다면 시원시원하게 옵션 좀 많이 넣어주지 이게 뭔가 싶습니다. 일단 계기판 정보창이 3.5인치 모노 LCD로 되어 있는데요. 보여지는 정보량이 있어서도 흑백 액정은 좀 빈약한 부분이 있고요. 프레임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난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싼에선 이 3.5인치 모노 LCD를 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2,900만원짜리 인스피레이션에서 20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줘야지만 겨우 컬러 LCD 계기판으로 바뀝니다. 오, 그러면 200만원짜리 옵션에 들어있는 거니까 소나타처럼 풀 LCD 계기판이겠네? 네, 아닙니다. 아주 조금 커진 4.2인치 컬러 LCD 정보창으로 바뀌는 겁니다. 참고로 셀토스도 7인치 컬러 액정은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쉽죠. 수동 룸미러가 아쉬운 이유는 후방 차량이 상향등을 쏠 경우 직접 손으로 룸미러를 눌러주어 디밍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ECM 룸미러의 경우 센서가 작동하면서 알아서 디밍을 하거든요. 물론 뒷유리를 진하게 틴팅하면 뒷차의 상향등으로 인한 눈부심이 조금 해결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점은 정말 아쉽죠. 마지막으로 ECM 룸미러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패스도 같이 안됩니다. 에어컨은 매뉴얼 에어컨입니다. 오토 에어컨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온도 조절하랴, 풍량 조절하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더욱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물론 매뉴얼 에어컨이 몹쓸 정도는 아니지만 오토 에어컨에 비하면 편의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풋 파킹 브레이크가 핸드 파킹 브레이크에 비해 공간을 조금 차지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것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오토홀드 역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토홀드가 뭐 꼭 필요한가 싶으시겠지만 오토홀드만큼 차량 재구매 시 꼭 따져보는 옵션도 없죠. 오토홀드가 안 써봐서 그렇지 한번 써보면 시내에서 이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 가죽이 아닌 일반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았을 때 아주 미끌거리고 촉감도 완전 싸구려입니다. 애들 장난감 자동차 핸들 잡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운전하는 내내 스티어링을 잡고 운전할 텐데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돈 좀 더 써서 가죽 스티어링 갈걸 하며 아쉬워할 겁니다. 뭐 다른 부분이 우레탄인 건 그냥 싼 맛에 참고 탄다고 해도 스티어링이 우레탄인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열선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겨울 날씨 다들 아시죠? 지구 온난화가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겨울 날씨는 왜 가면 갈수록 추워질까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열선 시트 없이 겨울나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모던 초이스 트림입니다. 2,334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79만원 올랐습니다. 시트에 열선 기능이 추가됩니다. 모스크바보다 추운 대한민국에서는 열선 시트 필수죠. 겨울에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엔진이 열받지 않는 이상 따뜻한 바람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주는데요. 현대 기아차 열선 시트가 생각보다 엄청 뜨끈한 편이라 몸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꽤 마음에 드실 겁니다.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도 추가되는데요. 특히 손이 차가워서 겨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꽁꽁 얼어붙는 핸들 잡는 거 정말 고역입니다. 겨울에 차갑게 얼어버린 핸들을 맨손으로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손이 차갑다 못해 아프기까지 하죠. 하지만 열선 스티어링의 경우 작동하기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온도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친구 손보다 더 꼭 잡고 타게 될 거예요.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엔 필수인 옵션인데요. 이게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하면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겨울 빼고 나머지 계절에는 내내 통풍 시트를 쓰는데요. 뭐 제가 땀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통풍 시트 쓰면 확실히 쾌적하더라고요.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따로 들어와 있는 점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원래 현대가 툭하면 오토 에어컨을 내비게이션과 묶어서 파는 경향이 있는데요. 투싼의 모던 초이스는 과감하게 따로 뚝 떼어서 달아줬습니다. 현대 고마워요.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은 오토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동승자를 위해 온도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수석 사람이 덥다고 하면 온도 내리라고 하면 되고 춥다고 하면 온도 올리라고 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각자 쾌척하게 다닐 수 있어요. 모던 초이스 단점입니다. 가성비를 잘 챙겨주는 옵션이라 좋아할 뻔했는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좀 아쉽죠. 뒷좌석 열선 시트가 빠져있는데요. 투싼은 소형 SUV가 아니잖아요. 이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옵션으로 뒷좌석 열선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모던 초이스에선 돈 주고도 뒷좌석 열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뒷좌석 에어벤트도 없는데요. 솔직히 뒷좌석 열선 없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뒷좌석 에어벤트 없는 거는 정말 큰 단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면 열선 시트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에어벤트는 더운 바람, 차가운 바람을 뒷좌석으로 바로 보내주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그게 없으면 앞좌석은 금방 따뜻해질지언정 한참 동안이나 춥겠죠. 아이를 뒤에 태울 차를 고르신다면 모던 초이스는 사실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없는데요. 이거 뭐 비싼 것도 아니고 5만원짜리 정품 버튼 사서 끼면 짜잔 하고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되는 거 뭐 이미 다 알고들 계시죠. 물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있고 없고는 고객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지 이건 뭐 현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굳이 비싼 게 아니었으면 그냥 끼워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형 투싼이 뭐 신형도 아니고 지금 마지막 끝물 모델인데 이렇게 아끼는 거 좀 아쉽죠. 모던 트림입니다. 2,391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136만원, 모던 초이스 대비 57만원 올랐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을 위한 뒷좌석 열선 시트와 뒷좌석 에어벤트 들어옵니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운영하실 분에게는 꼭 있어야 할 옵션인데요. 앞좌석에 앉은 사람들이야 열선 시트 있고 송풍구가 4개나 되니까 금방 온도가 올라오지만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없고 2열 송풍구도 없다? 그러면 한참이 지나도 여전히 춥거든요. 서로 온도가 안 맞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사람이 자주 타는 패밀리카로 염두에 두신다면 뒷좌석 열선 시트, 에어벤트 필수라고 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쓰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옵니다. 이것도 뭐 쓰기 나름이지만 차량 운행이 적은 고속도로에서는 꽤 쓸만하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레이더가 거리를 조절하는 거라면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사람이 하면 되니까 뭐 있으면 쓰겠죠. 모던 트림 단점입니다. 모던 초이스보다 57만원 비싸졌지만 모던 초이스의 모든 옵션이 그대로 계승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모던 초이스에 있던 앞좌석 통풍 시트와 듀얼 풀 오토 에어컨 빠져 있습니다. 야, 이제 현대도 좀 먹고 살라고 이걸 또 여기서 이걸 뺐구나 싶어서 옵션으로 넣으려면 얼마지 하고 봤는데 세상에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은 133만원짜리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요, 뭐 내비 넣는 김에 풀 오토 에어컨 넣는다고 치고 이건 그러려니 합시다. 그런데 통풍 시트는 83만원짜리 프리미엄 시트에 있나 하고 봤더니 응? 없습니다. 아니 통풍도 없는 게 뭔 놈의 프리미엄 시트야 하고 통풍 시트 어딨나 찾아봤더니 177만원을 더 줘야 하는 베스트 초이스에 있네요. 베스트 초이스 트림입니다. 2,568만원이고요. 모던 대비 177만원 올랐습니다. 177만원 오른 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133만원짜리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가 포함된 가격이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44만원 차이에는 뭐가 들어있나 봐야겠죠.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만 44만원에 파는 거면 아유 이 나쁜 놈들 진짜 너무 비싸게 판다 하며 욕할 뻔했는데 통풍 시트도 같이 묶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냥저냥 괜찮은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테일 게이트는 전동식 트렁크인데요. 전동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뒤에 서 있으면 알아서 열리니까 편합니다. 특히 대형마트에 가서 두 손 가득 장을 보았을 때 따로 스마트 키를 꺼낼 필요 없이 트렁크가 열리니까 편하죠. SUV 트렁크가 너무 높거나 무겁다고 생각하신다면 스마트 테일게이트 이거 꼭 넣으셔야 됩니다. 베스트 초이스 단점입니다. 오, 베스트 초이스 구성 좋네 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베스트 초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가 133만원이기 때문에 베스트 초이스에 177만원이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사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133만원에 파는 것 자체가 너무한 거예요. 소나타에서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가 138만원인데요. 하지만 거기에 10.25인치 내비게이션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현대 디지털 키까지 끼워서 138만원인 겁니다. 그에 비해 투싼은 8인치 액정이죠. 뭐 5만원 더 줄 테니까 10.25인치 내비게이션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줄 건가요? 뭐 그것도 아니죠. 결국 이걸 보면 올해 마지막으로 파는 차량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짜면 마른 수건에서도 물이 나온다는 것을 현대는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끝물 차량에 이렇게 수익 남기는 차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2,898만원이고요. 모던 대비 507만원, 베스트 초이스 대비
330만원 올랐습니다.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는 정말 내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하겠다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옵션인데요. 브레이크 성능도 성능이지만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를 강하게 그리고 자주 밟게 되죠. 그럴 때 대용량 브레이크는 냉각도 빠르고 브레이크가 잠기는 페이드 현상도 늦게 오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고속 운전을 하게 되는 고속도로에서도 좋지만 올림픽대로나 간병목로 같이 교통정체가 심한 도로에서도 매우 편합니다. 차가 알아서 가다쓰다를 하니까 운전자는 뭐 할 게 없죠. 그냥 옆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 그 정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차로 유지 보조 조합으로 활성화되는 능동 주행 보조 기능인데요. 고속도로에 올라가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일반 국도와 다르게 HDA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HDA가 작동하게 되면 차는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인지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내가 140, 150km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는 순간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거기에 구간 단속 구간도 인식하기 때문에 과속 딱지 끊을 일 없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기술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추가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감지해서 운전자에게 바로바로 잘 알려주는데요.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차선 변경을 또 시도하려고 하면 차가 스티어링을 살짝 꺾어서 못 들어가게 막기까지 하죠. 운전 초보뿐만 아니라 경력자라고 해도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데 사각지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운전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전방에 주차된 차를 후진으로 출차할 경우 후방 카메라나 후방 시야로는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후측방 충돌 센서를 이용해서 다가오는 차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계기판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도 다 알려주고 소리로도 경고하기 때문에 꽤 믿음이 가는 옵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진을 한다? 그러면 이건 역시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하이빔 보조 기능의 경우 자동으로 하이빔을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가로등이 없는 국도나 어두운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하이빔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반대편에 차가 있을 경우나 내 앞에 차가 있는 경우, 가로등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하이빔을 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빔 보조 기능이 있다면 걱정 없이 하이빔을 오토 모드로 해놓고 다녀도 되겠죠. 스태틱 밴딩 라이트의 경우 코너링을 하는 쪽으로 불을 켜주는 기능인데요. 헤드램프가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안개등 같이 부가적인 라이트가 핸들 꺾는 쪽으로 불이 켜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인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미리 밝혀주니까 아파트 단지나 시골길 코너에 높은 연석을 못 보고 치고 지나가는 일은 없겠죠. 반펀칭 가죽 스티어링 휠의 경우 일반 가죽 스티어링 휠에 비해 약간 폭신한 감도 있으면서 마찰력이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 스티어링이 아무래도 맨들거리기 때문에 손이 좀 미끄러지기 쉬운데요. 반펀칭의 경우 구멍이 숭숭 뚫려있기 때문에 미끄러짐도 덜합니다. 반펀칭이 뭐 대수인가 싶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일 만지는 스티어링 휠이나 기어 노브의 경우 무조건 고급 소재일수록 운전자에게 만족감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튜닝을 싫어하는 제가 차를 사자마자 유일하게 하는 튜닝이 바로 이 알로이 페달 교체 튜닝인데요. 알로이 페달의 경우 페달이 알루미늄이라 보는 맛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일반 고무 페달보다 덜 미끄럽다는 겁니다. 특히 비가 와서 신발이 젖었을 때 일반 고무 페달은 좀 미끄러운 감이 있는데 알로이 페달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만족감이 높은 페달입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신호가 많아서 정차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에서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선호하는 옵션인데요. 굳이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오른발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죠. 이게 뭐 말로만 들었을 땐 꼭 필요한 건가 싶으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오토홀드를 필수 옵션으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단점입니다. 이거 왜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도 딱히 인스퍼레이션만의 특화 옵션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소나타처럼 하이 등급에서 옵션 다 넣는 것보다 그냥 인스퍼레이션 사가지고 가성비를 챙겨주는 그런 등급이 아니에요. 투싼의 경우 베스트 초이스에서 옵션 다 넣어도 인스퍼레이션에 가까운 옵션 조합이 가능하고 한두 개만 포기하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에 속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또한 하나하나 따져보면 없는 옵션 투성이입니다. 첫 번째로 메모리 시트 기능 없는데요.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기엔 불편함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건 뭐 돈 주고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방 주차 센서도 옵션인데요. 이거 별것도 아닌 건데 왜 프리미어에 묶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미어 가격이라도 싸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옵션 가격이 무려 211만원입니다. 이렇게 투싼의 인스퍼레이션은 정말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부르기 아까울 정도인데요. 차라리 이 등급은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됐다고 봅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